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8회 이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손익계산서가 제공해주는 정보란, 잠시만요.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니까 4번이죠. 이 타인 자본은 부채고 자기 자본은 자본이고요. 요거는 자산이니까 요 세 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죠. 4번이 되겠고요. 2번. 자, 24년 1월 1일 날 현재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인데요. 당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120만 원이 대손이 됐대요. 이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때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 있었죠? 회계 처리를 해야 답이 나오겠네요. 일단 회사가 채권을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 채권을 정부에서 지웁니다. 지우고 이럴 줄 알고 미리 설정해둔 대손 충당금을 상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우리가 올해의 비용으로 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20만 원이 정답이고요. 3번에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풀어볼게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았어요.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이 돼요. 다만이 중요한데, 다만 이 시가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둔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높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바꾸고 여기는 높은이 아니라 뭐라고요? 낮은, 이렇게 낮은으로 바꾸셔라.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원재료를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가가 7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시가가 지금 취득원가인 장부가액보다 낮아졌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재고자산을 뭐 하신다? 평가하셔라. 뭐라고 하냐? 재고자산 평가손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300원.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낮았을 때. 우리가 그리고 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회복될 때는 이 취득원가인 1,000원까지만 회복시킵니다. 네, 만약에 1,200원이 되어도 1,000원까지만이니까 우리는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가법.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다가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산하는 거니까 맞았고요. 3번.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했습니다. 제조원가는 우리 보고기간 말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여기 변동 및 고정 제조 간접원가 맞았고요.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했대요. 일괄 구입. 한꺼번에 구입을 한 거죠. 네. 가구점에서 우리가 보통 가구를 한 가구점에서 2개 샀다. 소파와 침대. 한꺼번에 100만 원 줬어요. 이때 총 매입가액 원가는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각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맞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합쳐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소파는 얼마고 침대는 얼마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고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우리가 24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그랬는데요. 자, 일단 3년 7월 1일 날 샀고요. 정률법. 내용연수 5년이래요. 상각률 45%. 취득은 2천만 원 주고 샀고요. 잔존가치는 50만 원. 자, 그럼 일단 2023년에 기말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취득원가 2천만 원.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해니까 우리가 누계액이 없죠. 첫 해는. 2천만 원에 0 하시고 그 다음에 상각률이 얼마예요? 0.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23년에는 1월 1일부터 쓴 게 아니고 취득이 7월 1일 됐으니까 월할 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썼으니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면 6, 12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2분의 1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그러면 일단 2천만 원에 45% 하셔야 되겠죠? 2천만 원 곱하기 0.45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네 일단 1차 연도에 450만 원이 나오죠. 400,50만 원. 이게 1차 연도의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2차 연도를 가보죠. 2024년 기말에 다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가상각비 자 이번에는 2천만 원 마이너스 1차 연도의 누계액 요 450만 원이 1차 연도의 누계액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0.4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1년 풀로 썼으니까 월할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 월할 생각 안 하시고 1년 내에 감가상각비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게 우리가 2천만 원에서 450 뺐으니까 1550만 원이죠. 1550만 원.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2천만 원 마이너스 450만 원. 그러면 1550만 원 곱하기 0.45 이렇게 하시면 697만 5천 원이 답이 돼야 돼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월할 생각하는 거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가증권 하면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에 평가하는 건 얘네 둘이만 평가를 한다 그랬고요. 평가할 때 얘네는 뭐로 한다? 공정가치라는 거죠. 공정가치 시가로. 그렇죠? 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우리가 상각 후 원가법을 쓰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단기 요 중에서 얘만 당좌 자산에 속하는 단기 투자 자산이고요. 얘네부터는 다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맞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채권도 주식도 채권은 우리가 채무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식은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 둘 다 뭐로 평가한다? 네,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은 네, 손익계산서에 가고 매도 가능증권은 어디로 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 얘네는 그냥 투자자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은 몇 번이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뭐가 옳지 않은지 볼게요. 6번에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의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 이게 자산의 정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인 자본, 부채, 자기 자본, 자본으로 구분된다. 맞았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하며 여기서 틀렸죠? 네,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고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네,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자감한 그렇죠. 순자산을 말한다. 네, 순자산. 자본의 다른 말은 순자산. 주주지분,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하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신주 발행비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은 좀 잘 나오니까. 자, 우리가 신주 발행비는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그 다음에 채권 이런 발행비가 있죠. 발행비. 주식이나 채권에 발행할 때 발행 시 재비용은 모두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은 뭐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었잖아요.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렇게 플러스하고 여기서 할인 발행은 마이너스하고 맞죠? 액면 발행일 때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마이너스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시 재비용은 발행가액에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에서 플러스하거나 자본에서 마이너스해라 이런 뜻이고요. 사채는 우리가 뭐가 있냐? 사채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못했네요,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서는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여기서는 뭐해라? 플러스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채 부채에서 마이너스하고 부채에서 플러스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 수수료 비용이나 이러한 단기 손익으로 빼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됐고.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1번. 2번.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같다. 그렇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다.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된대요. 이게 뭐예요? 자본거래는 자본잉여금,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 이거잖아요. 맞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조정.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매출액을 먼저 보고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매출 원가. 이거 빼시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 자, 그럼 매출액은 어디 있나 볼까요? 판매액 500만원 됐고요. 그럼 매출 원가 구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T가 있어야 되니까 T를 제가 복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요거 3번 T죠? 제품 T. 자, 그럼 여기다 놓고 매출 원가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먼저 그대로 놓고 기초는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 갖다 놓고 기초에다가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에 2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끝나네요. 그럼 300이고 50이니까 300에서 50 빼면 250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야 돼요? 빼기 200,50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네, 250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여기까지가 재무회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자, 제조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하는 거 맞고요. 제조 간접원가는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조경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의 이외의 모든 제조원가를 말한다. 맞았고요.
직접 노무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들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노무원가, 여기서 틀렸죠. 우리가 직접비는 그 생산에 직접 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우리 원가의 종류는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직접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요거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비다. 그래서 여기는 공통원가다. 공통원가. 그렇죠? 공통원가. 공통원가에는 뭐가 있어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경비, 이렇게. 제조경비는 이 자체가 직제나 직노를 뺀 나머지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뭐로 본다? 간접비로 본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없는이 아니고 있는 노무원가니까 직접을 물어본 거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아이고, 예, 3번입니다. 3번. 없는이 아니라 있는,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를 합쳐서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다. 그렇죠? 자, 직노와 제간을 합치면 가공원가, 다른 말로 전환원가.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종합원가 하면 우리가 개별원가랑 비교해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다품종 대량 생산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원가,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1번에서 딱 틀렸고요. 자, 우리가 종합원가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1단계,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고 2단계. 당연히 요구된다. 맞았고요. 3번. 원가, 요소별로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계산한다. 그쵸? 기초제공 원가와 단기 맞았고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개별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하지만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었고요. 3번. 제조원가는 각 공종별로 집계하는 거죠. 그 공종을 통과한 제품의 단위의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자 만든 회사다. 이러면 일단 재료를 사오고 그 다음에 반죽해서 그 반죽을 어떤 과자 모양으로 할 건지 뭐 성형하고 그 다음에 열 처리해서 과자를 막 식히는 이런 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먼저 이제 구워야 되겠죠. 과자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종별로 예를 들면 원재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를 우리가 봤던 걸로. 미첨자가 먹혔어요. 지금. 네, 예를 들면 원재료 우리가 사와가지고 두 번째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반죽하죠. 반죽. 그 다음에 뭐 성형 이렇게 얘기해요. 반죽을 하면 막 반죽을 한 다음에 과자 모양을 만드는 걸 우리가 성형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열 처리를 하겠죠. 뭐 열 처리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튀기고 굽고 튀기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네, 뭐 이게 막 열리는 걸 식혀야 되니까 냉각하고 하여튼 이렇게 순서가 막 나갈 거 아니에요? 코팅하고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가 이거 공종별로 이렇게 종합원가는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경우에 단기 원재료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그려야 되냐? 또 원재료 T를 갖고 오면 되겠네. 그쵸? 요거. 그러면 여기다가 복사를 좀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칸을 좀 크게 해볼게요. 늘리고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게 얼마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초가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라고요? 800. 그럼 요 800을 여기로 데리고 온다. 800. 아이고 요 칸에다가 8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액보다 감소했네요. 작네. 그러면 기초가 0, 기말이 30 이렇게. 그죠? 30,
기말이 30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다, 여기가 10만 원이다. 그럼 얘는 40을 주면 되겠어요? 하여튼 30만 원만 이렇게 벌어지게 하시면 돼. 그럼 얘는 얼마예요? 이게 800이니까 여기가 지금 30이잖아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아, 거꾸로 얘기했나?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기말이 감소했네요. 반대네. 그쵸? 30만 원이 일로 가야 되겠다. 여기가 30만 원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 830이고 얘가 얼마예요? 830.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맞나요? 아까 여기가 봐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얘가 감소했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기초보다. 근데 그 금액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면 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저처럼.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원가 배분할 때 우리 기준 했었죠? 어떻게? 뭐 했어요? 첫 번째가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혜택을 많이 본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평성과 공정성 기준 있었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준으로 나누자. 이렇게. 답은 보수주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당해연도 말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이냐 그랬고요. 다른 사업장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알아봐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1번 누구예요? 법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뭐로 해야 돼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직전도공 법인은 뭐 3천이든 2천이든 하여튼 너희들은 법인은 해야 되겠죠. 얘는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얘도 1억 원인 법인 사업자네요. 네, 얘도 해야 되겠네요.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네요. 개인 사업자. 1억 원이니까 8천 넘었죠? 그러니까 얘도 해야 되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했어요. 제하의 공급이라는 소리는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일단 제화하면 제화의 공급이 있어요. 제화의 공급은 실지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이 아니다. 여기에 공급이 아닌 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걸 아시면 돼요. 제화의 공급이 아닌 건 1번 뭐가 있어요? 담보 제공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조세의 물납. 세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무슨 법상 공매 경매 이런 거 있었죠? 수용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의 포괄 양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 공매 수용.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거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법이 붙어요. 국세징수법상 민사집행법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조세의 물납은 공급이 아니고 법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뭐예요? 간주 공급에 속하니까 답은 3번.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15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영세율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 직수출과 국내 수출이 있었죠. 그래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파는 거. 이거는 수출. 용역의 국외 제공. 그렇죠. 두바이 건설 뭐 이런 거. 국외 제공은 영세.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죠. 대신 김포에서 제주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면세에 대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토지는 원래 원칙이 공급인데 임대할 때는 과세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주택에 딸린 토지는 뭐다? 면세다.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다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실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